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간 학비 8천만 원에 달하는 뉴욕 맨해튼의 상위 0.1% 명문 사립고 학생 25명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올린 SNS 영상 하나가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며 미국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래? 우리가 선진국 맞아.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지? 수천 개의 경악 댓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항의하며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40개국을 다녀본 인솔 교사는 이 정도 충격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오만한 시선이 어떻게 한국 앞에서 박살났는지 그 충격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석 달 전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유럽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아시아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런던의 빅벤을 기대하고 있던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고 학교 측은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이라며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고 저는 클로이와 눈을 마주치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저는 당연히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 대체 뭐가 있냐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요즘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고 이번 기회가 시야를 넓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미국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라고요. 저는 그 말들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케이팝과 김치 정도였고 솔직히 그마저도 관심밖이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강권에 못 이겨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그날부터 출발일까지 내내 불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클로이도 비슷한 처지였고 저희는 만날 때마다 한국행에 대한 투덜거림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시는 아예 불참을 선언했다가 부모님께 혼이 나서 결국 함께 가게 됐죠.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별거 없을 거라고 빨리 다녀와서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클로이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한국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자꾸 별 볼 일 없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전부였죠. 월스트리트에서 매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아버지, 국제기구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저는 미국이 곧 정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미국의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늘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고 누구도 제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클로이가 제 반응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 숨어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어쩌면 저는 제가 믿어온 세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웃고 더 강하게 부정했던 것이겠죠. 차창 밖으로 뉴욕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늘 안전함을 느껴왔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에 생긴 가느다란 금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애써 그 감각을 무시하며 헤드폰을 꺼냈고 음악을 틀어 머릿속을 비우려 했습니다. 클로이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킬킬거렸고 저는 그 웃음소리에 함께 웃으며 공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익숙한 혼란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쳐 보이더군요.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눈동자, 기계적인 손동작, 그리고 퉁명스럽게 던지는 짧은 단어들이 전부였죠. 제 캐리어가 무게 제한을 살짝 넘겼다며 직원이 짐을 열어젖혔을 때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몇 가지 물건을 꺼내더니 다시 가방을 던지듯 닫았습니다. 클로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 퀄리티라며 비꼬는 말투였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죠. 저희는 게이트 앞 대기석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고 주변은 어수선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아이가 울고 어딘가에서는 고성이 오갔으며 바닥에는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죠. 제시가 휴대폰으로 한국 관련 영상을 보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별거 없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저도 따라 웃었지만 왜인지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저희는 천천히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통로를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냥 여행일 뿐이고 별거 없을 거라고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위로 다른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상쾌하면서도 깨끗한 마치 필터를 거친 것 같은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클로이도 옆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통로를 걸어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야 시간이었는데도 공항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 바닥을 보는 순간 저는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워졌죠. 제 운동화 밑창이 더러워 보일 정도로 바닥 타일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로이가 제 옆에서 작게 신음소리를 냈고 저는 그녀도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안내 직원들이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자 한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민서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긴 비행은 어떠셨냐고 물었죠. 피곤하지 않으셨냐며 물을 건네고 입국 심사장 방향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죠. 이런 친절함을 공항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JFK에서의 무표정한 직원들이 떠올랐고 그 대비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로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너무 친절한 거 아니냐는 말이었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미래 도시의 복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풍경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화살표 안내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 중 한 명이 자동 입국 심사 기계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권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직원 3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와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심사를 마치고 스탬프를 받는 순간 시계를 확인했더니 비행기에서 내린 지 겨우 15분이 지나 있었죠. 민서가 다시 나타나 출국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녀를 따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해외에서 5년 정도 일했었다며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니 한국이 편한 이유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공항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저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죠. 리무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리무진 버스에 오르는 순간 저는 좌석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호텔 라운지 의자처럼 넓고 푹신했기 때문이었죠.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버스에 오르시더니 마이크를 들고 영어로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비행은 괜찮으셨냐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신 후 안전벨트 착용을 정중하게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뉴욕의 버스 기사들을 떠올렸고 고개를 저었죠. 버스가 출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경적 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클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저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버스가 잠시 정차한 곳에서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 40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띈 건 그 안과 밖을 혼자서 걸어다니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클로이가 저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 시간에 혼자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이었죠. 뉴욕에서 그 시간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거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버스는 다시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를 막 넘긴 때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선 직원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후 근무를 막 시작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환영해 주었죠.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어렴풋이 보였고 저 멀리 타워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로이가 침대에 쓰러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꿈인가 하는 말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반짝이던 바닥, 미소 짓던 직원들, 경적 없는 도로, 새벽에 혼자 걷는 여성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조차 환한 공항의 바닥이 아른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시차가 저를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는요.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더 잘 수가 없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클로이를 깨워 함께 로비로 내려갔고 호텔 직원에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바로 옆에 24시간 운영하는 김밥집이 있다고 알려주었죠. 24시간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거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골목 곳곳에서 가게 주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감쌌죠. 그 냄새만으로도 배고픔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김밥 한 줄이 3,000원, 라면 한 그릇이 4,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뉴욕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면 15달러는 좋게 드는데 이 가격이 맞는 건지 계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시곤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죠. 매운 거 괜찮으시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그 따뜻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김밥의 알록달록한 단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감칠맛이 퍼졌고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클로이가 라면 국물을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음식에만 집중했죠. 식당 안에는 저희 말고도 손님들이 있었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평온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출근 전인 듯한 직장인, 운동을 마치고 온 듯한 아저씨, 그리고 저희처럼 시차에 시달리는 듯한 외국인 커플도 보였죠. 사장님은 바쁘게 움직이시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갔을 때 사장님이 사탕 2개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냐며 또 오라는 말씀과 함께요. 저는 그 작은 사탕을 손에 쥐고 식당 문을 나서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쓰레기통 주변은 깨끗했고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 하나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고 아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차만 없으면 건너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는 달랐던 것이죠. 클로이가 제 옆에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말이었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함이 불쾌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곱씹으며 천천히 걸었고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클로이가 휴대폰을 꺼내 거리 풍경을 찍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서 카메라를 켰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반짝거려서 내 모습이 비칠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뉴욕 지하철의 어둡고 눅눅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사 내부는 밝고 환했으며 특유의 냄새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2분 40초 후 도착이라고 떴습니다. 클로이가 시계를 켜며 피식 웃었죠. 정확하겠냐며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고 미국 지하철의 엉망인 배차 간격을 떠올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분 40초 후에 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군요. 클로이의 시계를 확인했을 때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할 말을 잃었죠.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내렸고 플랫폼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양쪽으로 비켜서서 기다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간 후에야 순서대로 탑승하는 광경을 보며 저는 뉴욕의 아침 러시아워를 떠올렸죠. 서로 밀치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그 광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서자 좌석은 깨끗했고 바닥에 껌 자국 하나 없었으며 냄새라고는 은은한 소독제 향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니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혔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터널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정차했을 때 한 할머니가 탑승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2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고 그 광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뉴욕에서는 노약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눈을 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는데 여기는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동시에 묘한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클로이는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릴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클로이가 제 옆에 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디 가냐고요. 저는 지도 앱을 열며 대답했죠. 한강이요.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강바람이 상쾌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녹지와 반짝이는 강물이 있었고 도시 전체가 그림 같았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떠올렸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기는 더 넓고 더 깨끗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죠. 운동기구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영어는 서투르셨지만 몸짓으로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하다가 결국 웃음이 터졌고 할아버지도 함께 웃으셨죠. 그 순간 언어가 필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클로이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왔고 저희는 강변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쓰레기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뜰 때마다 주변을 정리하고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했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무료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발견했을 때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가 이 가격이라니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달리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죠. 마치 거대한 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책을 읽는 커플이 보이더군요. 모두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자전거를 세우고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기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다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풍경이 묘하게 조화로웠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강변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고 자전거를 반납하러 갔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는 시민 전체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전망이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라 문화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았죠. 뉴욕에서는 각자 도생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함께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더군요. 저는 그냥 지나쳤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때 저희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해 별마당 도서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높이 솟은 책장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 수만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내렸고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점심시간이었는데 직장인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책을 손에 들고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는 사람, 조용히 산책하듯 서가를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점심시간에 책을 읽는 직장인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수다를 떨거나 빨리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바빴죠. 서가를 둘러보니 한국어 책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책들도 있었습니다. 문화, 역사, 과학, 철학 등 분야도 다양하더군요. 한 직장인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추천해드릴까요? 라는 말이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 관한 책 한 권을 권해주었고 저는 그 책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서 읽었습니다. 배움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가 공기 중에 느껴졌습니다. 클로이가 제 옆으로 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굳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이거 다 연출 아닐까? 관광객 보여주기용 아니냐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클로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뭘 안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유난히 많았죠.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부한다고 하면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여기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움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클로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고 우리는 묵묵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고 저는 클로이의 아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가 얼굴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떠올렸지만 여기에 에너지는 달랐습니다. 상업적인 화려함보다는 젊은 창작자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골목 한쪽에서 버스킹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수준이 프로급이라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타와 보컬의 조화가 완벽했고 주변의 모인 관객들은 진심으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감탄하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저도 덩달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연주자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와 대화를 나눴죠. 음악을 하면서 대학에도 다니고 있다며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리마켓 구역으로 이동하자 젊은 작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그림, 도자기, 의류까지 다양했고 하나하나의 개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작가님이 저에게 다가와 한글 캘리그래피를 보여주셨죠.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시겠다고 했을 때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받아들었을 때 낯선 문자로 적힌 제 이름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캘리그래피 작품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관찰해 보니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코딩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창작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젊은 도시가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 같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에너지가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예술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젊은 예술가들은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거리 자체가 무대였고,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서며 클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코엑스에서의 그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홍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클로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말했죠. 이게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진짜 일이 없다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코엑스에서의 그 중얼거림, 홍대에서 영상을 찍으면서도 어딘가 경직되어 있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클로이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박했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본 것들이 진짜일 수도 있다고요.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 리 없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1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공포. 그것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 침묵이 흘렀고 저희 둘 다 다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남자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시겠냐며 로비 한쪽의 소파를 가리켰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죠. 클로이가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기에 저희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은 차를 가져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자기도 미국에서 2년 정도 일한 적이 있다며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서 혼란스러웠다고, 자기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무서웠다고요. 클로이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고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섭다고. 자기가 틀렸다는 게 무섭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저도 같은 기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희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해 볼게. 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일까 하고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피부 타입을 물어보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으며 샘플까지 챙겨주었죠. 강요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친구에게 조언해 주듯이요. 저는 그 친절함에 감사를 표하며 작은 선물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거리로 나와 걷다가 길거리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했을 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으라는 말씀과 함께요. 저는 그 따뜻함이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진심이 담긴 친절함.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의 미소, 지하철의 질서, 한강의 청결.
도서관의 열정, 그리고 지금 이 아주머니의 따뜻함까지요.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다가와 저의 옆에 섰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사실 바뀌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거리 한쪽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겪은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생각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녁 해가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비쳐들었고 그 빛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호텔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죠. 미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요. 클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하철에서 줄은 서야 할 것 같다고요. 저도 웃었고 그 웃음 속에 안도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클로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손을 잡았고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해주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싶은 사람인가 하고요.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알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제가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 나와 계셨습니다. 저희 얼굴을 보시더니 무언가 다르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하고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경험이 저만의 것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정리하고 짧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편집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들, 본 것들, 그리고 변한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었고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더 낫다. 한국이 더 낫다. 양쪽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 영상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영상에 대해 물었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연락해 자녀들도 한국 프로그램에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다습니다. 클로이가 점심시간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기도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그렇다고요. 학교 전체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경험을 발표해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수락했고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수치나 통계보다는 제가 직접 느낀 것들을 전하고 싶었죠. 발표 당일 강당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공항에서의 첫인상부터 지하철에서의 경험, 한강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제가 겪은 내면의 변화까지요. 중간중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할 때 강당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을 말했습니다. 선진국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나라라고요.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자 친구들이 다가와 안아주었고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클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을 때 저희는 말없이 껴안았죠. 발표 이후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교환 프로그램에 등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더 좋은 나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 인간의 기준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선진국은 지도 위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액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나를 바꾼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저녁 하늘이 물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풍경 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품었습니다.